아마 하반기 최대 경제 리스크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소비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랜딩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제신문이라든지 경제방송만 틀어보면 이 얘기가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 얘기가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예. 노랜딩이라는 거 들어봤냐라고 하셨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는데요. 예.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매 예. 방송이나 매 예. 신문마다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랜딩의 의미가 뭔지부터 얘기해 주실 예. 수 있나요? 그래서 로랜딩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네. GDP 개념부터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재 GDP하고 실제 GDP인데요. 네. 잠재 GDP라는 거는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한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잠재 GDP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라면 제가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직선으로 그려놨습니다만은 우리 잠재성의 2%라면 이 기울기가 매년 2%씩 늘어난다.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 개념이에요. 네. 근데 실제 GDP라는 것은 GDP를 구성하는 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거든요. 네. 이런 요소에 따라 가지고 실제 GDP는 잠재 GDP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사이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차이를 아웃풋 갭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가 아주 좋을 때는 실제 GDP가 잠재 GDP 2로 가거든요. 네. 이랬을 때는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 GDP가 그 나라의 공급 능력인데 실제 GDP가 소비가 증가하든지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든지 투자가 증가해가지고 잠재 GDP 이하에 있을 때는요. 수요가 많으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든지 정부는 재정 긴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 투자가 줄어들죠. 수출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면은 경제 성장이 낮아져요.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이하에 있다가 금리 오르고 정부가 돈을 덜 쓰면은 이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진 것을 소위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하드랜딩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비행기가 공항 할주로에 안착했다가 또 다시 손님 태우고 올라가는 것처럼. 네. 이런 걸 연착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무착륙, 로우랜딩.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로우랜딩을 뭐로 번역할까 고민했는데 우리 신문 보니까 무착륙이라고 많이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맞아요. 이 무착륙, 로우랜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위에서 계속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고. 비행기가 내려가지 않고 네. 계속 하늘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미국 1월 고용도 좋게 나오고 1월 소매 판매도 좋게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로우랜딩 한다. 이런 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면은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는데요. 네. 이 다음 그림이 미국의 잠재 GDP하고 실제 GDP를 그린 거예요. 이 잠재 GDP라는 거는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근데 제가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를 빨간 선으로 잠재 GDP 그려놨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이게 1년 단위로 한 2%씩 계속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잠재 성장 2%다. 그런데 실제 GDP는 좀 파란 선입니다만은 위에 있다 밑으로 갔다. 최근에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죠. 맞아요. 투자 줄었죠. 그다음에 수출이 줄어드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거의 10%나 제가 아웃풋 갭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프만 봐도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졌네요.
이게 경제학 교과에서는 아웃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저 한국은행에서는 GDP 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언론에서 GDP 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져 그랬죠. 이게 대표적인 경착륙의 경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니까 미국 정부가 돈 엄청나게 썼고요. 네. 뭐 가게한테 돈도 주고 소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은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완을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소비도 올라가고 투자도 늘어나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넘어섰어요. 그래서 약간 넘어섰습니다. 네. 예, 그런데 예, 제가 이거는 2024년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가지고 전망치를 넣은 건데요. 예, 그런데 일단 작년 4분기에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습니다. 네. 0.5% 정도 밑에 있어요. 아, 이미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가 0.5% 플러스 성장이다. 이렇게 올해 성장률 0.5%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걸 적용하면은 올해 저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 한 2.5% 밑에 있어요. 아, 이걸 보면은 미국 경제가 가벼운 경착륙이죠. 그렇네요. 예. 오히려 뭐 무착륙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경착륙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무착륙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게 왜?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1월 고용이 워낙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1월 고용이 뭐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한 18만 8천 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51만 7천 개나 증가해버렸죠. 고용이 증가하니까 가계가 소비하면서 미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뭐 1월 그 소매 판매도 작년 11월, 12월에는 감소했는데 1월에는 증가하게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좋고 소비도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무착륙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데이터들이 나와봐야 되는데요. 예, 특히 GDP의 작년에 71%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작년에 증가하지 않았으면은 미국 경제 성장이 2.1이 아니라 0.2%. 네. 소비 때문에 2.1% 성장한 거예요. 음. 근데 과연 계속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미국 소비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때 그 네 가지 근거를 이야기했죠. 예, 첫 번째로 미국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더라. 네. 물가 오른 만큼 임금이 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월별로 미 상무부에서 미국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을 발표하는데요. 정체됐거나 아주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실질 소득이 전혀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실질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소비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작년에 3.3%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2000년 이후로 지난 22년 평균이 6.7%예요. 미국 가계저축률 가구 평균보다 지금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과거 주거 추이를 보면은 2005년에 2.9%였습니다. 네. 그때 미국 가계가 집값이 오르니까 돈 빌려 집 사고 돈 빌려가지고 소비를 했거든요. 그때만큼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07년 하반기,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 갔는데요. 예, 그만큼 저축률이 낮다는 겁니다. 저축률이 낮으니까 소비할 수가 없죠.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산의 역의 부여 효과예요. 우리가 저 집값이 오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은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늘리게 되거든요. 뭐 요새 제가 한 주식이 지금 2달 사이에 배가 된 주식이 하나 있어요. 아, 교수님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저기 가까운 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해가 샀는데 네. 오늘 그분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2배 됐지 않냐고, 더블 됐지 않냐고. 아,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번 사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어떻고 주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그냥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역의 부여 효과가 나타나요.
예, 그런데 통계 분석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를 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보다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작년에 네. 미국 주가가 떨어졌고요. 올해 좀 반등하고 있지만은 집값도 이제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의 부효과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작년과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라도 가게가 즉시 소비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금리 인상하더라도 다음 달 소비 지출 계획 세워놨는데 줄일 수는 없죠. 근데 보통 1년 후에 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상했기 때문에 네. 아마 2분기부터는 소비가 감소할 거예요. 예, 아, 그러면서 블룸버그 컨센서스처럼 소비가 줄어들면서 아마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1%도 안 되는 0.5%. 이 정도 네.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로우 랜딩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네.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가벼운 경착륙 정도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요새 하도 그 로우 랜딩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맞아요. 예, 그러길래 제가 미국 실제 GDP, 잠재 GDP 한번 찾아봐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로우 랜딩, 연착륙, 소프트 랜딩, 경착륙 뭐 이런 단어의 의미를 좀 아셨으면은 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경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해 본 겁니다. 네. 사실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연착륙이 무엇이고 경착륙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착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진 다음에 실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그래프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듯이 소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2분기에 들어서는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죠. 4가지. 크게는 4가지입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저축률이 낮아지고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차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것들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렇게 미국 경제가 가벼운 경착륙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우리 수출 보면요, 중국으로는 많이 감소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억제했죠. 근데 작년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면서 우리 미국으로 수출이 아주 잘 됐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미국으로는 16% 근처까지 증가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거꾸로죠. 지금 중국은 작년에 경제가 3% 성장했는데 오늘 대부분과 컨센서스가 한 5%거든요. 중국으로 소비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네. 아마 올해는 중국으로 수출은 증가할 텐데요. 예, 미국 사람들이 아마 2분기부터 소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텐데요. 예, 그러면은 2분기부터 우리 대미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미 1월부터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됐는데요. 네. 미국으로 수출 감소폭은 올해 확대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주식시장과 연결시키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 한다, 로우 랜딩 한다 해가지고 경제가 생각보다 안 나쁘네 해가지고 주가도 오르는데요. 맞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밑으로 블룸버그 컨센서스처럼 소비 중심으로 예, 경착륙 나타나면은 금리는 떨어지지만은 금리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주가는 한 단계 떨어질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예, 미국 주가가 한번 이런 경착륙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면서요. 미국 주가 조정 보이면은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보다 저평가돼 있습니다만 미국만큼 안 떨어질 텐데 방향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그 오른 만큼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심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더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기대가 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제금융센터 7가지 리스크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방송에 나가니까 그동안 주식 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리스크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저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우리 저 PD한테 좀 제목 좀 바꿔주세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부드럽게 바꿨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하반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상반기에는 주시장 계속 좋으리라 보고 있어요. 특히 4월, 5월이 좋을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안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최대 경제 리스크는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소비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미리서 말씀드리는 거는 당장 또 그때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대응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자산 비중, 주식 비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이 2월 그리고 3월이 가까워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월 달, 5월 달에 주가가 뭐 많이 오르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 괜찮은데 하고 안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던 시점에 들어서 아차! 하면 이미 늦은 거니까요.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요, 교수님. 지금은 당장 주식시장은 이 기대감에 부풀어서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뭐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노 랜딩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까지 기대감을 가지는 로우랜딩도 걸까요? 좋은 게 아닙니다. 로우랜딩 하면은 네. 실제 GDP가 잠재 GDP 계속 높은 수준이니까 네. 미국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아져 버리죠. 이것도 근데 또 문제네요. 그러면은 미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좋지 않은 가장 거네요. 좋은 거는 소프트 랜딩이에요.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해 가면서 다시 네,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작년 4분기부터 실제 GDP가 이미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있더라. 소프트 랜딩도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그 잠재 GDP를 어떻게 추정해나 따라 근데 미국 미의에서 추정한 게 공식적으로 잠재 GDP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잠재 GDP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추정한 걸 아주 장기적으로 추정한 게 거기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네. 거기서 그걸 받아서 했는데 물론 잠재 GDP 추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미 소프트 랜딩 단계를 지나가고 있고 하드 랜딩 초기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이 고용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다 보니 미국 경제 좋은데 해서 마냥 좋아하지를 않고요. 금리 인상 더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적당한 게 제일 시장에는 좋은 것 같다 보입니다. 로우 랜딩, 하드 랜딩 둘 다 바람직한 거 아니고요. 네. 소프트 랜딩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미국 소비 형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까지는 뭐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는 게 이제 2분기 후반부터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3분기 초반 가면은 하반기 초반 가면은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소비 고용 데이터들이. 그렇게 되면은 하드 랜딩이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로우 랜딩 뭐 이런 기대로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주가 네. 올랐는데 그 기대가 큰 만큼 또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들을 언제나 항상 고려를 하면서 경계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제 핫한 주제 노 랜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요즘 핫한 주제다 보니까 잘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감을 너무 갖지는 말자라는 것을 결론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나 핫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아마
굉장히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바로 일본은행의 새로운 총재 누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에다 총재가 이제 지명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마 이 시점에는 거의 뭐 확정이 됐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본 경제, 이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일본 경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 경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새로운 총재가 등장하게 된다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져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왜 디플레에 빠졌느냐 네. 그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경제가 1980년 중후반, 90년 초반까지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네. 예, 그때 뭐 일본의 일부 지역을 팔면은 미국 전체도 살 수 있다. 그만큼 일본과 자산가에 엄청난 거벌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일본 GDP가 1994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9%였었어요. 와. 예, 그런데 2021년에 5.1%로 축소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추락이죠. 그렇네요. 대신 중국 비중이 2.0에서 18.3%로 중국이 엄청 늘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 비중이 축소된 만큼 네. 중국 비중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크게 추락한 거죠. 네. 일본이 추락을 한 거죠. 일본이요. 네. 일본의 영향력이 그만큼 많이 약해졌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졌을까요? 그거는 미국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미국 너 네. 때문이야. 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썼거든요. 기업들한테 법인세 내려주고 그다음에 가게한테 소득세 내려줬어요. 예, 그러면 가게 소비 많이 하고 기업 투자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세금 많이 거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경제도 별로 안 살아나고요.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5년 9월이었죠. 플라자 합의라는 걸 유도합니다. 네. 이 플라자 합의가 뭐냐면은 뉴욕에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G5 선진국 미국이 다 모여라. 근데 그때는 미국이 엄청 힘이 셌거든요. 요새는 세계가 미국 말 잘 안 듣는데요. 네. 그때는 세계가 미국 말을 참 잘 들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하는 말이 우리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크 강세를 유도해라. 네,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플라자 합의 직전에 엔 달러율이 239엔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87년 12월 1년 반도 안 됐는데요. 123엔까지 일본 돈 가치가 무려 48%나 올라 버립니다. 와, 정말 극단적인 변화네요. 예. 이렇게 일본 돈 가치가 오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일본 정부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인하해 줘 버립니다. 네. 경기도 좋은데 금리 인하고 돈 풀어주니까요. 자산 가격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니케이 225라고 그러죠. 네. 이게 1000에서요. 거의 4000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라버려요. 와. 그 다음에 집값도 폭등해버렸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9년 말 90년대 들어와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버리거든요. 네.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 금리를 인상하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완전히 붕괴되어버리죠. 주가 폭락, 집값 급락. 그래서 집값 급락, 주가 폭락하고 일본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때부터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다,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디플레이션 상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한마디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그래놨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94년부터 GDP 디플레이터, 이게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수준 자체입니다. 네. 수준이 계속 2012년까지 떨어져 버려요. 물가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나라 없습니다. 네. 저도 세계 경제사를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나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 GDP 디플레이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실질 GDP는 실질 GDP에다가 GDP 디플레이터, 물가를 더한 게 명목 GDP예요.
근데 세계에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다 높습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물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명목 GDP가 더 낮은 거예요. 혼자 이만큼 이상한 방향이네요. 예.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명목 GDP가 모든 나라,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 미국 명목 GDP하고 주가 관계 보여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명목 GDP는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본 명목 GDP 보면은 지난 거의 25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렇네요. 예. 특히 그 2020년 2분기 코로나 때문에는요. 명목 GDP 수준이 95년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거의 25년 전 수준으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주가도 명목 GDP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추세적으로 못 오르는 거죠. 이게 GDP 디플레이터가 계속 떨어졌다는 게 디플레이션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예, 그런데 2013년 이후로는 그래도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아베노믹스죠. 아베노믹스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뭐 구조조정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가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이게 아베노믹스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엄청난 돈을 풀으니까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효과는 봤네요. 예, 디플레이션 어느 정도 탈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어떻든 아직도 일본 경제가 그 디플레에서는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품이 붕괴가 확 된 상태에서 주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변화했던 건가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러죠. 네. 뭐 당연하죠. 뭐 우리가 주가 결정식 보면은 위에 분자의 배당금이 있고 그다음에 분모의 1 플러스 금리 마이너스 기업 이익 증가율.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죠. 네,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그림 그려놨습니다만 일본의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특히 1990년에서 2003년 이때까지는 미국의 일본의 대표적인 국채 수익률 금리 10년짜리하고 일본의 니케이 225하고의 상관계수가 0.80 플러스 0.80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졌죠. 이상하네요. 예. 네, 일본 사람들은 경제 공부하기 힘들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오른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네. 금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왜 그러느냐. 금리 떨어진 것보다 경제 성장률을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리면요.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조금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네. 예,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참 저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정말 보기 드물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은행이 새롭게 총재를 뽑게 됐는데요. 우에다 총재라고 이분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예. 경제학자 출신은 또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 일본은행 총재, BOJ 총재가요. 재무성 출신이냐. 네. 옛날에 우리가 재무부라고 있어요. 옛날에 기획부하고 뭐 재무부 우리가 나는 기획재정부를 합쳤는데 재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행 출신들이 일본은행 총재가 됐어요. 근데 우에다 이분은 경제학자 출신이죠. 네. MIT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요. 도쿄대에서 거시경제 주로 금융정책 이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네. 나이는 71세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쪽으로 경제 정책이나 경제 분야에서 해박한 금융정책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만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결국에는 경제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본 은행에서 활동한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래서 누구도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이분의 성향을.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외신들을 보니까 우에다 디 언나운이라고 우에다 모르겠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외신 같은 데 보면은 표현을 하거든요. 우에다 디 언나운. 그래서 그러네요.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는 거시경제 금융정책을 가르쳤는데 뭐 일본은행에서 구체적인 뭐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다들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일본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의원들이 뭐 항원 이런 의원들이
뭐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좀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본의 그 기준금리는 마이너스고 가장 중요한 게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소위 ICC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수익률 곡선 통제인데요. 지금 일본이 그거를 10년 국제 수익률을 0%로 묶어놨어요. 네. 그리고 그게 얼마 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0.25%가 넘으면은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시장에서 막 사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일본 물가가 좀 올랐거든요. 좀 오르다 보니까 그거를 0.50% 플러스 마이너스로 올렸어요. 그래서 일본 10년 국채에서 0.2%에다가 최근에 0.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거를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범위를 더 확대할 것인가.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저 우에다 총재도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면서 네. 아마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거는 폐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그거를 상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50%포인트인데 그거를 0.75%포인트나 1.0%포인트로 이렇게 올릴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문명가 청문회 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봐야 되고요.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예신들 이런 걸 보면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만한 서서히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환율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 일본 10년 국제 수익률 얼마 전까지 0.2%, 0%대다가 지금 0.50%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거 범위를 확대하면은 0.7도 되고 1%도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세계 가장 큰 손이 일본의 보험회사들이에요. 이 보험회사들이 돈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일본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해가지고 금융자산이 많이 축적됐으니까 이 보험회사들이 전 세계가 가지고 보험회사는 주로 저 채권으로 자산을 운영합니다. 네. 미국 국채도 사고 호주 국채도 사고 가장 국채 시장이 큰 손이었는데요. 이 보험회사들이 해외 국채를 사면은 반드시 한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해지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일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미국이나 호주 국채 산 것보다 수익률이 일본 자기네 국채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한 해지 비용이 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도 네. 일본 그 보험회사들이 이제 호주 국채, 미국 국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드 커브 컨트롤 해가지고 우에다 총재가 이걸 0.75나 1%로 올려버리면 일본 국채 수익률이 0.75, 1%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일본 보험회사들이 미국 국채, 호주 국채 안 사죠. 자기들 것만 살 겁니다. 다 그러면 빠져나가겠네요. 일본으로 돈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네. 안 나가고. 네. 그러면은 아마도 엔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결국엔 일본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서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경제 그리고 투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래도 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요.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원엔 환율은 거의 1대 한 9.6 정도로, 1엔당 한 9.6원 정도로 움직이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엔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1엔당 한 10원 정도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엔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통화나 엔이나 달러에서는 강세가 될 텐데요. 엔이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면서 아마 우리나라 엔원 환율은 조금 좀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한 일본이 그 우리 시장에서 돈 빼나갈 것인가, 우리 채권 시장에서.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요, 뭐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저 주식을 외국인들이 지금 한 27%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각국의 국가별로 자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발표를 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발표를 안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채권 시장에서 아시아계 자금이 45%다. 그다음에 유럽계 자금이 30%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계 자금이 많은데요. 채권 시장은 아시아계 자금이 많습니다.
아시아 자금이 45%인데 그게 아마 일본 자금들이 상당히 좀 들어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지금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 네. 자기네 국채 수익률이 올라 버리면 아, 역시 한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이들 우리 국채는 안 살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N1 환율, 원에 비해서 N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면서 지금 1엔당 한 9.6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1엔당 10원 이상으로도 올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일본 자금이 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네. 일본 자금이 덜 들어오게 된다. 아, 그러면은 확실히 영향이 좀 있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자금이 워낙에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재가 돼가지고 통화 정책을 뭐 얼마나 크게 변하게 움직이는가. 그런데 그 부총재를 우치다라는 사람을 또 일본행에서 큰 사람을 부총재로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우에다 총재도 우치다 부총재, 일본은행에서 계속 큰 사람이니까 이 사람 영향도 많이 받을 거예요. 두 사람이 협의하면서 네. 정책 방향을 결정할 텐데 우치다는 사람이 일본은행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냥 통화 정책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단지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일본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7%나 되거든요. 네. 작년 2분기 기준입니다만. 그런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국채를 그렇게 많이 발행했어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냥 이자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드 커브 컨트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걸 폐기해가지고 일본 금리가 1%, 2% 간다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자를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느린 변화일 겁니다. 네. 앞으로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이제 지명이 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시장은 사실 긴장을 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대신에는 변화는 있겠죠. 유연성이 좀 높아질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뭐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투자 스쿨 수강생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죠. VOD로 녹화해가지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 기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산업활동 동향, 통화, 그다음에 금리, 환율 뭐 이런 기본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에도 2번씩 원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한 번 올 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는 주로 최근 경제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말 올 초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다시 그 수치를 넣고 그 월간 전망이 얼마나 틀렸는가 또 얼마나 맞았는가 그런 거를 계속 할 생각이고요. 온라인 때는 혹은 오프라인 때도 가정적 전문가 모셔다 놓고 뭐 그분이 강의를 하든지 제가 질문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볼까 그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속도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갖거든요. 이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번개처럼 질문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더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매월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매월 초에 제 자료를 수강생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매달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거를 데이터 그래프 넣고 그다음에 자료에 더 수정해서 넣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전망치 수정이 들어가는데 매월 데이터가 바뀌고 거기에 최근 추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